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호 교육학 박사님의 자서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자서전이라고 하면 막 잔잔한 개인의 회고록 같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뭔가 인생을 돌아보는 조용한 기록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심층 탐구할 이 기록은 사실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책 안에는 그 아내 이상금 씨를 향한 엄청 애틋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도 있고요. 또 홀톤이나 멜바칼론 같은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님들이 남기신 그 헌신적인 사역 이야기, 이런 참 감동적인 역사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 척박했던 시대의 풍경이랑 또 굳건한 신앙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진짜 귀중한 자료죠. 근데 오늘 저희 심층 탐구가 가장 예리하게 파헤쳐볼 대목은 사실 따로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수많은 훌륭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저희가 딱 꽂힌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바로 박사님의 인생, 그리고 훗날의 그 교육 철학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까마득한 어린 시절의 단 하나의 사건, 바로 그 강렬한 장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그 사건의 심리적 또 교육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분해해 보는 겁니다. 와, 저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기록은 그저 옛날 옛적에 말썽 피우던 꼬마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부모의 무심한 양육 태도나 그 통제 중심의 훈육 방식이 한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에 얼마나 거대한, 때로는 좀 치명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너무 완벽한 텍스트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저희랑 같이 시간 여행을 좀 해보실까요? 무려 7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지호 작가님이 딱 6살이던 시절이에요. 아, 6살 꼬마 시절이군요. 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엄청난 물건을 사들고 오십니다. 바로 벽시계였어요. 75년 전의 벽시계라 지금 세대 청취자분들한테는 이게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물건이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뭐 스마트폰 시대의 벽시계가 대수라고 저러나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시대적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시대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75년 전이면 그 당시 벽시계는 지금으로 치면 거실 한가운데에 막 수천만 원짜리 최신형 슈퍼컴퓨터나 한정판 최고급 스포츠카를 떡하니 들여놓은 것과 맞먹는 대단한 귀중품이었을 겁니다. 와, 스포츠카 비유 딱이네요. 그 배경을 상상하는 게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그 시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거의 집안의 가보이자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부를 상징하는 엄청난 물건이었을 겁니다. 네, 책을 보면 아버지가 그 큼직한 벽시계를 안방벽에 진짜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걸어두시는 장면이 되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 그 묘사 저도 봤습니다. 아버지가 시계판 옆에 걸려있던 태엽 감는 기구를 다 꺼내서 두 개의 구멍에 차례로 꽂고 아주 조심스레 돌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계 깊은 곳에서 까르르 까르르 하는 태엽 감기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달린 큼지막한 추를 좌우로 딱 흔들어주면 그때부터 째깍째깍 하면서 진짜 막 생명을 얻은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6살 아이의 눈에 이 광경이 얼마나 마법 같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마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대한 기계 괴물을 보는 느낌이었겠죠. 아이의 뇌에서는 막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있었을 겁니다. 와, 뇌 안에서는 이미 난리가 난 거네요. 네, 그런데 거기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아버지가 그 신기한 물건을 작동시켜 놓고는 아이한테 딱 엄포를 놓으시거든요. 아, 벌써 불안한데요? 너 이 시계 절대로 건들지 마라. 혹시 떨어뜨려 깨지거나 고장이 나면 큰일이니까 절대로 만지지 마라. 이렇게요. 아니, 청취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기심으로 눈이 반짝반짝하는 6살 아이 앞에서 난생 처음 보는 막 신기하고 소리까지 나는 마법의 상자를 열어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자극을 줘놓고는. 네, 그래놓고 절대 만들지 마 이러는 건 이건 아이한테 달콤한 사탕 주면서 절대 먹지 마 하는 정도의 유혹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가혹한 거죠. 마치 호기심 많은 과학자한테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현미경을 탁 쥐어주고는 넌 평생 이 렌즈를 들여다보면 안 돼 이렇게 명령하는 거나 다름없는 아주 가혹한 형벌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비유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리액턴스, 즉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자유나 선택권이 위협받거나 딱 금지당할 때 그걸 기어코 되찾고자 하는 강력한 무의식적 동기가 생겨납니다. 아, 금지된 게 더 매력적인 그 심리군요. 맞아요. 금지된 것은 언제나 더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외출하시자마자 아이는 그 강렬한 탐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시계추가 막 좌우로 흔들리면서 째깍째깍 소리가 나고 얼굴판의 두 바늘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 극도의 호기심에 아이는 결국 무거운 걸상을 막 낑낑대며 끌고 와서 벽시계 아래에 놓고 올라갑니다. 와, 6살짜리가 걸상을 끌고 올 정도면 진짜 보통 집념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대로 태엽을 막 감아보려고 시도해요. 근데 6살 아이의 힘으로는 그 뻑뻑한 태엽이 꼼짝도 하지 않았던 거죠.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여기서 안 되네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태엽 감기에 실패하고 나서 한 다음 행동이 저는 진짜 놀랍더라고요. 다음 행동이요? 어떤 거였죠?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가설을 수정합니다. 태엽이 안 감긴다면 저 움직이는 추를 건드려 보면 어떨까? 이렇게요. 와, 가설 수정이라니 진짜 꼬마 과학자네요. 네, 그래서 아이가 시계추를 손으로 딱 잡아 멈추었다가 스스로 다시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아, 그러자 째깍하고 다시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군요. 책에서 작가님이 이 순간을 어떻게 회상하냐면 참으로 통쾌했고 무슨 큰 발명이나 한 듯 통쾌했고 큰 승리나 한 듯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축제의 팡파르가 울리고 있었던 거죠. 어른의 눈에는 그저 저거 비싼 시계를 망가뜨리려는 말썽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아이의 뇌 안에서는 엄청난 인지적 도약이 일어난 겁니다. 인지적 도약이요? 네, 자신이 최초로 복잡한 기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스스로 조작해본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과학적 성취의 순간이었던 거죠. 아, 진짜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한 것 같은 희열이었겠네요. 근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방문이 덜컥 열립니다. 하필 또 그때 네, 아버지가 외출하셨다가 깜빡 잊은 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걸상 위에 올라가서 그 귀한 비싼 시계를 만지고 있는 아들을 딱 목격하게 되신 거죠. 와, 타이밍이 정말 너무 얄궂습니다. 아이의 뇌가 성취감으로 꽉 차 있던, 그러니까 가장 취약하게 활짝 열려 있던 순간이었거든요. 거기다 대고 아버지가 이놈, 너 무엇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놀란 아이는 의자에서 뛰어내렸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막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대노하셔서 아이를 다시 의자 위에 올려 세우고 회초리로 여러 번 가혹하게 때리십니다. 6살 아이한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근데 전문가니 제가 여기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좀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현대의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아버지의 체벌이 막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겠지만 저희가 앞서 시대적 맥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1950년대 즈음이니까 네, 그 한국전쟁 전후한 가난했던 시절에 거의 집 한 채 값에 버금가는 귀중품이었단 말이죠. 6살 아이의 호기심 때문에 온 가족의 전 재산이 박살날 위기였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하신 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 부모들도 애가 막 수천만 원짜리 기계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당연히 기겁하고 혼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 그렇게까지 비판받을 일인가 싶기도 해서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그 의도 자체를 악의적이었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족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해야 했고 또 어른의 명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당시 사회의 엄격한 규범을 갈아치려 했던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버님 입장도 이해가 가거든요. 하지만 교육과 양육에서 진짜 무서운 건요. 부모의 의도가 아니라 그 결과가 아이의 뇌에 어떻게 각인되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요. 단순히 혼나서 막 슬프고 무서웠다. 이거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뇌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까 아이가 시계추를 흔들었을 때 뇌에서는 호기심이랑 성취감 때문에 도파민이 막 솟구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뇌가 활짝 열린 상태라고 하셨죠. 맞아요. 새로운 학습을 쫙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상태인데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불호령과 매질이라는 극도의 공포가 덮친 겁니다. 그러면 뇌의 공포 경보기인 편도체가 비상벨을 막 울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거든요. 아, 성취감의 절정에 완전히 얼음물을 끼얹어 버리거군요. 얼음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가 엉뚱하게 딱 연결되어 버립니다. 아이의 뇌는 기계 탐구는 생명의 위협이다. 이렇게 공포 반응을 물리적으로 그냥 뇌세포에 용접해 버리는 거예요.
와, 용접이요? 진짜 무서운 표현이네요. 파블로프에게처럼 조건 반사로 굳어지는 거죠. 머리로는 그냥 시계일 뿐이야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몸은 기계만 보면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작가님이 자서전에서 고백하신 내용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혹독한 벌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가 무서워진 건 당연하고 그냥 기계 자체가 무서워졌다고 하셨어요. 네, 멘탈 블럭이 생겨버린 거죠. 기계의 크기나 종류랑 상관없이 막 기계 앞에만 서면 이것은 내가 만지면 안 돼, 만지면 큰일 나, 이런 강력한 정신적 장애가 평생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진짜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인간의 위대한 본능이 발동할 때마다 무의식석에서 그 6살 때 맞았던 회초리랑 불호령이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리게 된 셈이니까요. 아, 하나의 우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아이의 잠재력이 그 방 안의 벽식의 크기만큼 딱 쪼그라들어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계 만지는 걸 두려워하게 된 교육학 박사님이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이야기죠. 진짜요. 근데 작가님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이 뼈아픈 경험을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일화랑 나란히 교차시켜서 설명하시거든요. 바로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 두 이야기를 대조시킨 작가님의 통찰이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에디슨 어린 시절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에디슨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도무지 적응을 못해서 3개월 만에 자퇴를 하거든요. 네, 학교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했죠. 국어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구름은 어떻게 생깁니까? 왜 비가 옵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만 막 계속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결국 어머니를 학교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전응하라, 다른 애들이랑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리죠. 사실 현대 관점에서 보면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당시 그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에디슨의 호기심이 그저 전응함이나 골칫거리로 분류되었던 거죠. 근데 그때 에디슨 어머니 낸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내가 직접 교육시키지요 하면서 당당하게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참 멋진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유명한 병아리 부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에디슨이 헛간에서 사라져서 저녁 식사 때가 되도록 안 오길래 어머니가 찾으러 갔더니 애가 집더미 위에 앉아서 알을 품고 있었다는 그 일화요. 네네, 그 달걀 품은 이야기 모르는 분 없죠. 놀란 어머니가 너 지금 뭐하니 하니까 에디슨이 병아리 만들고 있어요 하면서 달걀을 폭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벽시계 사건의 아버지와 에디슨 어머니의 반응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진짜 주의 깊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맞아요. 작가님이 여기서 굳이 에디슨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단순히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안 때리고 칭찬해줬으면 에디슨처럼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진짜 억울하다? 약간 이런 개인적인 한탄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를 보세요. 달걀을 깔고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이 바보 같은 녀석 알이 깨져서 옷만 다 버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학교에서 쫓겨났지. 이렇게 결과만 놓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그 엉뚱한 행동이 이면에 있는 탐구하려는 동기를 딱 읽어낸 거죠. 그리고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끊임없이 실험을 하니 너는 장차 아주 큰 발명가가 될 거다 라고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 말 한마디의 결과가 무려 1100개의 특허를 가진 인류 최고의 대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면 작가님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벽시계라는 기계의 원리를 탐구하려 했던 6살 아이의 그 순수한 실험 정신을 그저 귀중품 망가뜨리려는 행동, 어른의 명을 거역한 짓으로만 규정하고 너무 과혹하게 처벌했죠. 극명하게 갈리네요. 작가는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6살 때 의자 위에 올라가 시계추를 흔들었을 때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그 시계 원리를 혼자 알아냈구나. 그렇게 실험 계속하면 너도 장차 발명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거죠. 아, 자서전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랬다면 아마 자기가 평생 기계를 무서워하는 멘탈 블록을 갖는 대신에 훌륭한 발명가나 노벨상 물리학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결국 양육자의 태도, 어른이 던지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세계를 우주만큼 무한하게 확장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바늘구멍만큼 초라하게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걸 너무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부모나 교사의 반응이 아이가 세상과 자기 능력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값, 즉 디폴트 세팅을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에디슨의 뇌에 새겨진 기본값은 내 호기심은 가치 있고 세상은 탐험해 볼 만한 안전한 곳이다. 가 된 거고요. 반대로 박사님의 기본값은 탐구는 위험하고 무조건 끔찍한 처벌이 따른다가 되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우, 듣고 보니까 저 지금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왜요? 찔리는 길 있으신가요? 네, 일상생활에서 저도 무심코 막 아이들이나 후배들한테 야, 그거 만지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던 거나 해, 이렇게 내뱉던 말들이 팍 떠오르거든요. 제가 혹시 누군가의 머릿속에 제2의 벽식의 트라우마를 막 심어주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 자서전이 평범한 회고록을 넘어서 진짜 훌륭한 심리 텍스트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클라이맥스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작가님은 이 뼈아픈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쉬움에 그냥 스스로를 가두어두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보통 이런 거대한 트라우마를 겪으면 아, 내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망쳤어 하면서 막 평생 피해자로 살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녀한테 똑같이 억압적인 태도를 대물림하기가 참 쉽잖아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세대전수 혹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유일한 양육 방식이 통제와 체벌뿐이니까 머리로는 아, 난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자식 키울 때는 똑같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막 반복하게 되는 되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맞아요. 그 무의식의 고리를 끊는다는 건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그 대물림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 계십니다. 자서전에서 이렇게 덤덤하게 하지만 되게 힘주어서 고백하시거든요. 어떤 구절이죠? 나는 어릴 적 엄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늘 나의 새 아들에게는 책망보다는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가 되도록 평생 노력해왔다. 이렇게요. 이거 진짜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엄청난 자기 객관화이자 참 초인적인 의지입니다. 작가 스스로는 비록 기계를 두려워하는 그 멘탈 블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지만 그 상처를 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바꾼 겁니다. 와, 약으로 바꿨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기계를 무서워하던 그 6살 꼬마 소년이 훗날 인간의 마음과 잠재력을 활짝 열어주는 교육학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새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다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6살 때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 바로 그 에디슨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를 자기 아이들이랑 또 자기가 가르치는 수많은 학생들한테 진짜 넘치도록 돌려주기로 결심하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처를 그저 아픈 흉터로 남겨두지 않고 타인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일종의 마스터키로 승화시키신 거죠. 마스터키요? 내 교육학의 본질이 결국 뭐겠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두려움의 장벽을 허물어주고 그들 안에 숨겨진 호기심의 불꽃을 활짝 피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사님은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평생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본질을 아주 훌륭하게 실천해내신 겁니다. 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지호 박사님의 어린 시절 일화, 낡은 벽시계라는 하나의 사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막 뇌과학, 교육학,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넘어서 인간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는지까지 보여주네요. 진짜 생각할수록 깊고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이것은 그냥 한 교육학자의 과거 회고를 넘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또 자녀를 키우는 육아의 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직장이나 공동체에서의 리더십에도 아주 날카롭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합리화를 동반한 통제나 날카로운 책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찬란한 호기심을 영원히 꺾어버리는 제2의 벽시계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경계해야 한다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주죠. 네, 시계추를 멈췄다 흔들면서 막 환희에 찼던 그 6살 소년의 빛나는 호기심이 아버지의 거대한 호통에 가로막혀서 평생의 멘탈 블록으로 굳어졌던 그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그것을 에디슨 어머니의 위대한 교육 방식이랑 싹 대비시키면서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칭찬과 격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단하셨던 그 숭고한 과정까지요. 정말 놀라운 이생의 궤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상처가 은혜로 변하고 억압이 사랑으로 치유되는 참 위대한 깨달음의 여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작가님이 자서전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라고 지으신 이유도 바로 이런 실현과 치유의 과정 속에 깃든 깊은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나 후배들을 위험이나 실패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행동을 막 철저히 통제하려고 듭니다. 그 당시 벽시계를 보호하려 했던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렇죠. 내 딴에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의 그 완벽하고 숨막히는 보호와 통제가 사실은 내 아이 혹은 내 팀원들의 내면에 살아 숨쉬는 제2의 에디슨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나의 합리적인 보호가 누군가의 우주를 닫아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진짜 묵직한 통찰이네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도 꼭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릴 적 누군가의 엄격한 통제나 무심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단단히 굳어버린 그 벽시계에 대한 멘탈 블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원래 수학은 못해. 혹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건 절대 안 돼. 라면서 스스로를 안전한 틀 안에 딱 가둬버린 그런 장벽들 말입니다. 분명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오랫동안 멈춰있던 먼지 쌓인 여러분 마음속의 시계추를 다시 한번 스스로의 손으로 당당하게 팍 흔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절대 만지지 마! 라고 소리치던 과거의 환청을 털어내고요. 네,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노벨상 물리학자나 1100개의 특허를 낸 에디슨 못지않은 경이로운 잠재력이 그 멘탈 블록이라는 아주 얇은 유리벽 뒤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오늘 방송이 그 유리벽을 깨는 작은 망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가 청취자 여러분의 굳게 닫혀있던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고 또 타인의 잠재력까지 활짝 열어주는 참 의미 있는 열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시계추를 힘차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흔들어보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뇌를 깨우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